네, 반갑습니다. 송춘부동산입니다. 제가 간만에 이제 시황을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우선 제 자랑 하나를 하자면은 제가 작년 12월 영상에서 올해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좀 바닥을 다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갭 투자가 정말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4%대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실제 은행 대출 금리는 한 5.5% 하물며 리보 금리라고 해서 미국 달러를 빌리기 위해서 은행과 은행 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의 금리가 5.5% 정도 돼요. 은행에서 달러를 빌리기 위해서 5.5%를 지급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한테 4%대로 대출을 해준다. 은행들이 손실을 볼 수 없는 구조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은행주를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선 갭 투자를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갭 투자를 엄청나게 싫어해요. 예, 성공하면은 뭐 혁명이고 실패하면은 반란이라고 하죠. 예, 갭 투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공하면은 투자고 실패하면은 투기가 되는 건데 이거는 잘못하면요 그냥 사기가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요 그 피해를 세입자들이 입게 되거든요. 갭 투자의 장점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1억 원의 아파트를 자기 자본 2천만 원에 임차인 전세금 8천만 원으로 구입을 하면서 부채 비율이 400%나 되죠.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은 이자를 내야 하지만 전세금 8천만 원에 대해서는 무이자예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한 2천만 원 오르면은 세금 무시하고 1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팔고 나오게 되죠. 뭐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언제 문제가 생기냐?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1억 원의 아파트를 자기 자본 2천만 원에 임차인 전세금 8천만 원으로 구입을 하죠.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6천만 원으로 하락을 합니다. 세입자가 주변 전세금을 보고는 2천만 원 내려달라고 하는데 투자자는 돌려줄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입자는 아니면 이사 갈 거니까 계약 만료일까지 전세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투자자는 돌려줄 돈은 없고 현재 시장에서 세입자 구하기는 훨씬 어렵죠. 전세금 못 돌려준다고 하죠. 네. 다른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갭 투자를 실패할 경우에는요. 임차인들이 돈을 돌려받기가 어렵게 돼요. 지금은 갭 투자할 시기도 아니고요. 또 갭 투자를 하려면은 유동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갭 투자가 성공했던 시기 또는 부동산이 하락을 하다가 반등했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가 IMF가 있었어요. 외환위기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달러가 부족하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그래서 금리가 막 급등을 했었죠. 그러다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서 달러의 유동성 공급이 시작되자 그때부터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을 하죠. 대구에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월성동의 아파트가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1천만 원, 2천만 원 저렴했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분이 그런 아파트를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1천만 원, 2천만 원 받아가면서 매매를 했었다. 그리고 그게 뭐 1, 2년 지나서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요, 이 당시에 금리가 급등을 했다가 하락했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서브프라임 사태가 있는데 이거는 미국의 부동산발 금융위기, 좀 더 정확하게는요, 부동산을 담보로 한 파생 상품의 위기였고요. 그래서 담보인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파생 상품에 문제가 생겼죠. 그때 나타났던 게 유동성 공급 정책, 양적 완화, 헬리콥터 밴이라고 해서 돈을 인위적으로 풀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파생 상품의 가치도 올라가게 된다. 그런 근거로 유동성을 공급했었잖아요. 자,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 당시에 제로금리 하면서
돈을 마음껏 풀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반등할 수 있었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현재 상황하고 차이가 느껴지세요? 위의 사례들은 국가적 위기가 발생을 했었고 또 부동산 가격은 폭락을 했었는데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이겨냈었죠. 그러면은 지금은요? 어떤 것 같으세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했죠. 그런데 며칠 전에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나요? 올해 안에 금리 인하 없다라고 했죠. 그 전으로 돌아가면요, 물가 상승률이 높고 현재 미국의 노동시장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아니야, 이제 경제 침체 시작될 거야. 그러면은 금리 인하할 거야 라고 하면서 채권에다가 많이도 투자를 했었죠. 모습.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자,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손실을 보게 되는 채권을 많이 보유한 은행들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죠.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했고요. 크레딧 스위스가 USB에 인수가 되는 듯 엄청난 후폭풍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들은요, 연준의 고금리 유지 정책에서 반대로 투자를 했거나 실수를 한 탓이 크겠죠. 자, 앞선 사례들을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공급 정책이 필요하죠. 자, 우리나라 연초에 거래가 증가를 했는데 유동성 공급 정책이 있었잖아요. 바로 특례 보금자리론이죠. 현재 은행에서 대출금리가 한 5.5%에 육박해서요. 예를 들어서 3억 원 대출을 받으면은 1년에 1,650만 원, 한 달에 140만 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4%의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요. 한 달 이자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로요. 40만 원 이자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아파트 가격도 고점 대비 30%, 40% 하락을 했고 실수요자들이 조금 편하게 매수를 할 수가 있었는 거죠. 특례 보금자리론은요, 정부에서 이벤트성으로 만들어서 올해 상반기에 40조 원, 하반기에 40조 원 자금 정도를 풀게 되는데 이게 끝나면요,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은 이런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되는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은행은 돈을 빌릴 때 5.5%로 돈을 빌려야 되는데 대출해 줄 때 4%로 대출해 주면은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자, 다시 리보 금리라고요. 미국 달러를 빌리기 위한 그런 은행 간 대출 금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니까 달러의 강세, 그리고 각국마다 달러가 부족해지니까 환율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리보 금리가 5.5%예요. 은행들 돈을 빌려면 5.5%를 지급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4%밖에 돈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은행들 손실 나겠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은행주를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작년으로 돌아가서요. 거래량이 증가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다질 것이라고 했지만은 그게 부동산 반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반등은요, 미국의 금리 인하가 뒷받침해 줘야지 반등이 되는데 저는 올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를 예상했었지만은 파월이 올해 금리 인하 없다라고 못 박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요, 미국은 소유럽이라는 엄청난 천연가스 시장을 얻으면서요,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고 또 군수 물자를 납품하면서 경제가 호황을 넘어서 화랑을 띠고 있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미국의 금리 인하, 유동성 정책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폭발적인 성장, 화랑을 띠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상승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례 보금자리론의 약발이 다하고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유지되면요, 다시 부동산은 침체로 돌아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자와요, 그들의 세입자들은 상당히 리스크가 큰 시점이라는 거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